생선 만지셨으면 좀 씻고 오세요. 며느리가 제 손을 보며 그렇게 말하더군요. 40년을 새벽 3시에 일어나 생선 비린내 맡으며 자식 둘을 키운 이 손을 말입니다. 저는 그날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손을 씻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며느리가 제 거친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할 수 있을 때 잘하고 도울 수 있을 때 도우며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물주로 오해받았던 한 생선장수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박 여사, 오늘 갈치 실하네. 빨간 고무대야에 얼음을 새로 깔고 있는데 과일집 김치 아저씨가 좌판 앞에 섰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받아온 생선들이라 싱싱했어요. 실하지요. 오늘 안 사가면 후회하셔. 박 여사는 이 나이에 아직도 새벽같이 나오나? 자식들도 다 컸는데 돈 좀 모았으면 이제 쉬엄쉬엄 해. 쉬긴 뭘 쉬어요. 몸 상할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둬야지요. 고무장갑 낀 손으로 갈치 2마리를 신문지에 둘둘 말아 내밀었습니다. 40년을 이 자리에서 했어요. 생선 팔아서 자식 둘 키우고 며느리 사위도 봤죠. 손마디가 굵어진 거 말고는 바뀐 게 없는 하루였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가고 나니 골목 끝 빌라에 사는 새댁이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애 둘 키우느라 늘 빠듯한 집이었죠. 사장님, 고등어 1마리만요. 1마리만? 애들 먹이려면 2마리는 있어야지. 저는 묻지도 않고 고등어 1마리를 더 얹어 검은 봉지에 담았습니다. 이건 안 주셔도 되는데. 받아둬요. 애들 클 때 잘 먹여야지. 나도 우리 애들 그렇게 키웠어. 다 사람 사는 정이야. 새댁이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좀 달랐어요. 어머니! 저 시장 어귀에서 누가 손을 흔들며 걸어왔습니다. 고개를 드니 우리 며느리 미연이었어요. 은행 다니는 그 애가 시집 온 지 5년이 다 되도록 시장에 발 한 번 안 들이던 애가 환하게 웃으면서 좌판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근처에 일 보러 왔다가 어머님 생각나서요. 며느리는 좌판 가까이 오더니 코끝을 살짝 찡그리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비린내가 났겠죠. 저는 못 본 척 앞치마에 손을 닦았어요. 밥은 먹었니? 여기 앉을 때도 마땅찮은데. 괜찮아요. 그냥 어머니 어떻게 지내시나 보러 왔어요. 이 애가 평소엔 명절에도 전화 한 통이 다였는데 시장까지 찾아온 건 처음이라 저는 그게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좌판에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면 자식이 찾아와주는 그 별것 아닌 일이 제일 크거든요. 저는 플라스틱 의자를 하나 닦아 며느리 앞에 놓았습니다. 잠깐 앉았다 가라. 다리 아프겠다. 며느리는 의자를 슬쩍 보더니 그냥 서 있겠다고 했어요. 좌판 물기가 묻을까봐 그랬겠죠? 저는 의자를 도로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장사는 잘 되세요? 잘 되고 말고가 어딨니? 그날 받아온 거 그날 파는 거지. 이 자리가 시장에서 제일 목 좋은 데라던데요? 목은 무슨, 그냥 오래 버틴 거지. 40년 동안 여기 계셨던 거예요? 그럼 너희 신랑 기저귀 찰 때부터 했으니까. 40년이나요? 며느리 눈이 반짝했습니다. 그러더니 좌판 안쪽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낡은 냉장고, 기름때 묻은 저울, 몇 번이나 덧댄 차양막. 그런데도 표정은 이상하게 밝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사람 같았어요. 어머니는 참 검소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생선 파는 사람이 사치해서 뭐 하겠니? 그런데 며느리는 혼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투가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갈치 한 마리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구워 먹어라. 종수가 갈치 좋아하잖니. 어머,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갈치 봉지를 받아들고도 자꾸만 웃었습니다. 평소엔 손 한 번 안 잡던 애가 그날따라 제 손을 한 번 꼭 쥐고 갔어요. 그게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는 그저 며느리가 철이 들었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부쩍 늘었어요. 점심때면 시장에 들리겠다는 연락도 왔고요. 지난 5년 동안 없던 일이라 저는 어리둥절하면서도 내심 기뻤습니다. 저 애가 왜 갑자기 시장까지 찾아오기 시작했는지, 왜 낡은 절판과 제 거친 손을 그렇게 유심히 바라봤는지, 그리고 그날부터 왜 저를 그렇게 살갑게 대하기 시작했는지, 그때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어머니! 며칠 뒤 점심때였습니다. 갈치 비늘을 긁어내고 있는데 시장이 떠나가라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드니 며느리가 같은 은행 옷을 입고 있는 선옷을 데리고 좌판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우리 어머님 가게. 뒤따라오던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다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목에는 은행 사원증을 걸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제 팔짱을 척 끼더니 사람들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우리 어머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건 처음이라 영문을 몰랐죠.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가 저를 챙기는 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바쁜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여기까지 뭐하러 왔어. 얼른 가서 밥들 먹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모시고 왔죠. 그때 뒤에 섰던 젊은 사람이 한마디 했습니다. 사장님, 건물 관리는 따로 사람 두고 하세요? 저는 손에 든 갈치를 내려놓고 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건물이요? 무슨 건물? 순간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유, 김 대리는 또 그 얘기. 어머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그만 가볼게요. 저쪽에 식사 예약했거든요. 며느리가 사람들을 황급히 돌려 세웠습니다. 등을 떠밀듯이요. 뭔가 이상했어요. 내가 무슨 건물이 있다고 저런 걸 묻나 싶어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다 다시 생선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장 어귀로 빠져나가는데 바람결에 며느리 목소리가 띄엄띄엄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 제일 큰 생선은 그냥 소일거리로 하시는 거야. 뒷말은 사람들 웃음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일거리라니요? 새벽 3시에 나와서 손이 다트도록 하는 이 장사가 소일거리라고요? 저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잠시 머뭇거리다가 손님이 몰려드는 바람에 그냥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며느리가 왔습니다. 매번 점심시간이었고 매번 직장 사람들을 한둘씩 데리고 왔어요. 사장님, 저 큰 건물 관리하시려면 세입자들 상대하는 것도 보통 아니겠어요. 그러게요. 생선 장사는 취미시라면서요? 예? 아유, 과장님, 우리 어머님 그런 말씀 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돈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돈 얘기?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갑자기 다가와서는 좌판 앞에서 제 손을 잡고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찰칵. 며느리는 사진을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정작 제가 가져가라고 싸둔 반찬통은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새벽부터 다리가 부어 절뚝거리는 건 묻지도 않았어요. 밥은 먹고 다니니? 얼굴이 부었다. 네네, 잘 먹어요, 어머니. 저 사진 한 장만 더 찍어요. 또 찰칵. 며느리 직장 동료들이 떠나면서 인사를 했어요. 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또 올게요. 예, 또 봐요. 네, 진짜 부럽고 멋지십니다. 저는 며느리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깐, 너 요즘 사람들 데리고 와서 대체 뭐 하는 거니? 은행에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 거야? 무슨 말은요? 그냥 어머니 열심히 사신다고 자랑한 거죠. 자랑은 무슨, 아까 그 사람이 건물이 어쩌고 하던데? 아유,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진짜 늦어요. 다음에 얘기해요. 며느리는 손목을 슬쩍 빼더니 또 사람들 틈으로 가버렸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뭘 좀 물어보려고 하면 바쁘다며 빠져나갔죠. 저는 며느리 손에 갈치 한 봉지를 들려줬습니다. 이거 가져가. 아침에 TV에서 보니 갈치가 몸에 좋다더라. 어머, 어머님도 참. 잘 먹을게요. 며느리는 봉지를 받아들면서 코는 다른 데를 향해 있었어요. 며느리가 사람들과 우르르 가고 나니 옆 건어물집 정여사가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 요즘 며느리가 자주 오네. 그러게 말이야, 효부가 다 됐어. 정여사가 입을 삐죽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박 여사, 자기 혹시 알아? 며느리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고 다니는지. 뭐라고 하는데? 아니다. 내가 괜한 소리 했네. 정여사는 말을 삼키고는 제 가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좌판을 정리하면서 정여사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느리가 대체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하고 다니길래 다들 저를 보는 눈이 그렇게 묘했던 걸까요? 손이 트도록 생선을 만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걸 보는 눈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좋게만 생각하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미 자랑을 하고 다닌다는데 그게 어디 나쁜 일이겠어요? 자식이 부모 흉보고 다니는 세상에 말이죠.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며칠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그때까진 까맣게 몰랐습니다. 여보세요? 얘야! 신호가 한참 가더니 뚝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이번엔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상했어요. 한동안 그렇게 점심마다 시장에 떠나가라 찾아오던 애가 일주일째 코빼기도 안 보였거든요. 바쁜가 보지? 저는 휴대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돌어넣고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자꾸 손이 멈췄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 답도 없고 며느리가 화가 났나?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죠. 그때 건어물집 정여사가 좌판 앞으로 왔습니다. 박 여사, 자기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정여사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기 며느리가 은행에서 자기를 뭐라고 하고 다니는지 알아? 자기가 이 동네 제일 큰 건물주라고 했대. 저는 손에 든 생선을 그대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건물주? 내가? 저 길 건너 그 큰 건물은 과일집 김 사장 거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그게 어찌어찌 소문이 와전됐는지 자기 며느리가 그걸 진짜로 믿고
은행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다녔다는 거야. 우리 시어머니가 건물주다. 생선 장사는 취미로 하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게 들통이 났대. 며느리네 은행에 과일집 김 사장이 대출 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게 돼서 그래서 은행에서 아주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지 뭐야. 뭐야? 그런데 정 여사는 은행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나야 여기저기 소식통이 항상 있지. 저는 멍하니 좌판만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한 번도 건물주라고 한 적이 없는데 며느리가 혼자 그렇게 믿고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 들통났으니 그 창피가 오죽했을까? 며느리가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어이가 없기도 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소문은 시장 안에서도 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떡집 아주머니가 지나다가 한마디 던졌어요. 박 여사, 건물주 되셨다며? 그럼 이제 우리한테 떡값 좀 두둑히 내야 되겠네. 농담이라고 하는 말이었지만 저는 얼굴이 화끈했습니다. 옆에서 채소 다듬던 사람들도 슬쩍슬쩍 저를 봤어요. 평생 좌판에서 생선만 판 사람한테 졸지에 거짓말쟁이 시험이 딱지가 붙은 셈이죠. 건물은 무슨 다 헛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손사래를 쳤지만 사람들 눈빛이 영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너 요즘 집에 무슨 일 있니? 며느리가 통 연락이 없어서. 엄마, 그게 은행에서 좀 일이 있었나 봐요. 좀 예민해요. 무슨 일인데? 별일 아니에요.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아들도 자세히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저희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요. 그런데 얼굴이 영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앉아라. 뭐 좀 먹고 얘기하자. 생선 구워놨다. 됐어요.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더니 저를 빤히 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사람들한테 무슨 말 하신 적 있으세요? 건물이 어쩌고 하는. 내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오히려 네 직장 사람들이 와서 건물이 어쩌고 물어보길래 내가 무슨 소린가 했지. 그럼 그 소문이 어디서 나온 건데요? 제가 아무 이유 없이 그런 말을 했겠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를 탓하는 건지 자기가 억울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라, 그건 네가 어디서 잘못 들은. 잘못 들어요? 어머니 가게 자리며 그동안 모은 돈이며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자랑하셨다면서요. 누가 봐도 돈 많은 사람처럼요. 내가 언제 그런 자랑을 했다고 그러니. 나는 여태 살면서 돈 자랑 같은 거 한 적도 없다.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은행에서 어떤 꼴을 당했는지는 아세요? 직원들이 저만 보면 건물주 며느리 왔냐고 비꼬고 놀려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떠들었다고. 제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 애가 혼자 믿고 떠벌린 걸 어쩌다 나한테 이렇게 돌리는 건지요. 됐어요. 어머님이랑 얘기해봤자 해요. 며느리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워둔 생선은 젓가락도 안 됐고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식어가는 생선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저 애가 왜 그 화살을 나한테 돌리는지 그날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평생 누구한테 모진 소리 한번 안 하고 산 저였는데 며느리 눈빛이 그렇게 차가운 건 처음 봤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며느리의 말이 점점 더 모질어졌으니까요. 어머니, 이건 또 생선이에요? 며느리가 젓가락으로
갈치조림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인 저녁상이었어요. 새벽에 제일 좋은 놈으로 골라다가 맛있게 조린 거였죠. 갈치가 좋아서 가져왔어. 종수가 좋아하잖니. 저는 비린 거 싫어하는데 어머님은 맨날 생선만. 저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은행일로 예민하다니 그러려니 했어요. 사회생활이 힘든가 보다 그렇게 좋게 생각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수저를 탁 내려놨습니다. 어머니, 비린내 때문에 밥을 못 먹겠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생선을 만지셨으면 좀 씻고 오시지. 손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아들이 놀라서 며느리를 봤습니다. 여보, 내가 틀린 말 했어? 어머니한테서 비린내 나는 거 사실이잖아. 저는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손마디 사이에서 생선 비늘이 조금 붙어 있었어요. 종일 생선을 만졌으니 냄새가 배어 있겠죠? 그래.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냄새가 뱄나 보구나. 미안하다. 조용히 욕실로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비누를 2번, 3번 문질렀어요. 40년을 이 손으로 자식을 먹였는데 그 손에서 비린내가 난다고 밥상을 물리는 며느리를 저는 차마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으로 돌아오니 며느리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버린 뒤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좌판에서 나물이며 반찬을 여러 통 싸서 아들 편에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도라지 무침도 넣고요. 그런데 그 반찬통이 그대로 돌아왔어요. 뚜껑도 열지 않은 채로요. 미연이가 생선 냄새 난다고 못 먹겠대요. 아들이 미안한 얼굴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 반찬통을 받아들고 한참 서 있었어요. 평생 이 손으로 자식들 밥 먹이고 대학 보내고 장가 보냈는데 이제는 냄새 난다고 반찬까지 돌려받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미워하진 않았어요. 사회생활이 힘든가 보다, 젊어서 그런가 보다 자꾸만 그렇게 마음을 다독였지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며느리는 인사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좌판에 나가 생선을 팔았죠. 손에서 비린내가 나든 말든 그게 내 평생 밥벌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 이 밤중에. 장모님이 며칠 전에 병원에 가셨는데 희귀암이래. 저는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안 써두니 암이라고? 그것도 보험이 안 되는 거라 신약을 써야 하는데 비용이 수억이 들 것 같대요. 집 때문에 대출은 다 막혔고요. 수억이라니 그 큰돈을 어디서 구한다는 거냐? 그러니까요. 처가 쪽에 손 벌릴 데도 없고 미연이가 며칠째 잠도 못 자요.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애가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비린내가 어쩌고 큰소리치던 그 입으로요. 지금 어느 병원이냐? 엄마가 신경 쓰실 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알아서. 어느 병원이냐고 묻잖니. 아들이 한참 망설이다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모르는 거죠. 어제까지 건강하던 사람이 오늘 암 환자가 되고 웃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울고 잘 나가던 사람이 무릎 꿇게 되는 게 인생인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다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장롱을 열었습니다.
이불 밑 깊숙한 곳에 손때 묻은 통장 하나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통장이었어요. 며느리도 아들도 모르는. 저는 그 통장을 한참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아프면 쓰려고, 늙어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40년 동안 새벽마다 비린내를 뒤집어 쓰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이 당장 급한 사람이 눈앞에 생긴 거였어요. 비린내 난다고 밥상을 물린 며느리가 떠올랐어요. 그 애를 생각하면 솔직히 손이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비린내. 좀 씻고 오세요. 어머니 손길이 닿은 건 좀 그렇대요. 그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서운했어요. 가슴이 아프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 목숨 앞에서 그런 서운함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돈이 누굽니까? 내 며느리를 낳고 키운 사람이에요. 남도 아니고 한 가족인데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다는데 제가 어찌 이 통장을 끌어안고만 있을 수 있겠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며느리 우는 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그 통장이 들려 있었어요. 40년 동안 제 노후를 지켜주던 통장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러 가는 길동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뭐하고들 있니? 병원 복도 의자에 며느리와 아들이 넋이 나간 듯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며칠 새 얼굴이 반쪽이 됐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손에는 꼬깃꼬깃한 진료비 안내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어머님이 여길 어떻게... 저는 대답 대신 손에 쥐고 있던 통장을 며느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받아라. 이게 뭐예요? 열어봐.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더니 숫자를 보고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8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습니다. 다시 봐도 같은 숫자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 돈을 어디서... 생선 열심히 팔았지.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고 저는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오래전에 친한 단골 손님이 주식 하나를 추천해줬어. 그걸 새벽 장사하고 남은 돈으로 한 주, 두 주 사모았단다.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많이 올랐더라. 며느리는 통장과 저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 또한 사돈 살리라는 하늘의 뜻 아니겠니? 어서 이걸로 치료받게 해드려라. 그제야 옆에 있던 아들이 정신을 차린 듯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안 돼요. 그 큰 돈을 어떻게 받아요? 이건 엄마가 평생 모으신 건데. 네 처가 식구가 곧 내 식구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아들도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그제야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이런 돈을 주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며느리를 낳아주신 분이면 우리 가족이지. 내가 비록 사돈과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가족이 아프다는데 어찌 외면하겠니? 안 돼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 전 재산이잖아요. 이걸 다 주시면 어머니는 어떻게 사시려고요? 며느리가 통장을 도로 내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도로 밀어냈어요. 나는 또 이래서 벌면 된다. 하지만 사람은 치료대를 놓치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어. 어머님, 목숨은 때를 놓치면 다시 돌리지 못해. 그때 치료 못했다고 평생 후회하느니 지금 쓰는 게 맞는 거야. 며느리가 끝내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더니 내 손을 두 손으로 꼭 붙잡았어요. 비린내 난다고 씻고 오라고 밀어내던 그 손을요. 며느리는 그 거칠고 비린 손을 자기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됐다. 다 지난 일이다. 그날 비린내 난다고 한 거 제가 잘못 알고 어머님이 건물주인 줄 알고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 자랑한답시고 찾아가고 어머님이 건물주 아닌 거 알고는 어머님한테 버릇없이 굴고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저 정말 사람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고 저를 봤습니다. 어제 있던 사람이 오늘 없기도 하고 많던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하고 건강하던 사람이 병원 침대에 눕기도 하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사람은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거야. 잘할 수 있을 때 잘하고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면서. 며느리는 제 손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사돈은 그 돈으로 신약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경과가 좋아서 지금은 조금씩 기력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 달 뒤, 어머니, 갈치 좋은 거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시장 좌판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직장 사람들 없이 혼자서요. 와서는 앞치마를 두르고 제 옆에 앉아 생선 손질을 거들었어요. 손에 비린내가 배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요. 손에 냄새 밴다. 그만둬라. 괜찮아요. 어머니 손도 이런 냄새였잖아요. 며느리는 서툰 손으로 갈치 비늘을 긁어냈습니다. 손가락이 빨갛게 트도록요.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고 물었어요. 어머니, 이거 40년을 매일 하신 거예요? 매일 했지. 그래서 자식들 키웠고. 어머님, 저는 건물 가진 사람이 제일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어머니처럼 사는 사람이 진짜 부자더라고요. 며느리는 한동안 말없이 손만 늘렸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곁눈으로 보며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저는 여느 때처럼 일어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빨간 고무대야에 얼음을 깔고 생선을 한 마리씩 손질했죠. 저는 건물주가 아닙니다. 평생 생선 비린내 나는 손으로 살아온 장사꾼입니다. 그래도 제 마음만큼은 늘 부자였습니다. 건물 한 채는 없어도 사람을 제때 도울 수 있는 마음 하나는 가지고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살아보니 사람이 남기고 가는 건 건물이 아니라 결국 사람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 한켠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끌림이었습니다.